네,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라이브로 뵙는 건 처음인데요. 네, 떨리지만 오늘 라이브로 선생님들과 함께 교실에서 조지오의 읽기를 진행할 저는 국어교사 조인혜입니다. 반갑습니다. 고등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너무 벅차서 목소리가 나오죠. 목이 메었어. 여러분 기다렸습니다. 저는 고등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김영이고요. 오늘 저희 강의의 부제가 고전이라는 산을 넘는 법이죠. 너무 매력적이지 않나요? 저 이 제목에 부응하려고 너무 신나게 터질 것 같은데요. 저희가 애들하고 고전을 꼭 읽고 싶은데 어려워하잖아요. 그래서 읽히고 싶은데 어쩌지? 어렵다고 내버려 두자니 이건 좀 마음이 그렇고 읽히자니 이걸 애들이 다 읽어낼 수 있을까? 이 수업 망하지 않을까? 이게 공포스럽고 그게 항상 저희에게 되게 큰 생각의 부담이었을 텐데요. 좀 그것에 갈피를 잡는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저희가 엄청 머리 써서 대본 작업을 했는데 여러분을 만족시키는 시간이 됐으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계절 출판사에서 2023년에 어마어마한 시리즈가 나왔죠. 바로 그래픽 노블 조지 오웰 시리즈인데요. 오늘은 이걸 바탕으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앞서서 고전이라는 산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네님 등산할 때 뭐 신고 등산하시나요? 등산할 땐 기본적으로 등산화를 역시 양말 뭐 신으시죠? 양말까지는 제가 이러면 안 된다는 거고요. 자, 고전이라는 산을 넘으려면 등산 양말을 신어야 된단 말이죠. 저희가 등산할 때 너무 힘든 이유는 장비를 갖추지 못했기 때문인데 이게 또 어떻게 보면 고전이라는 산을 넘으려면 이걸 아이들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운 방법의 매체를 제시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등산 양말의 포지션으로 오늘 그래픽 노블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네님 평소에 그래픽 노블 좀 읽으시나요? 네, 저는 재작년부터 그래픽 노블을 좀 다양하게 보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이 그래픽 노블은 그래픽 노블이라는 이 장르 자체만으로도 되게 매력적이기도 하지만 이게 소설이 원작인 그래픽 노블을 같이 보게 되면은 이 두 개를 비교해서 보면서 느껴지는 장점이나 매력이 훨씬 더 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소개해드릴 이 두 작품에 대해서도 매력을 잘 전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잘 전달하고 싶어 지금 부들부들 떨리고 이 마음이 잘 끝까지 이어지길. 그래픽 노블을 가지고 저희가 이야기하겠다라고 했을 때 지금 이걸 듣고 계신 분들이 머릿속으로 떠오르는 가장 큰 의문은 그래서 그래픽 노블로 읽히면 쉽나요? 일 거예요. 제가 먼저 답을 드리자면 확실히 쉬워요. 확실히 쉬운데 이 두 가지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1984를 읽으면서 조금 어려운데? 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다 읽고 나서 제가 원작하고 비교를 좀 해봐야겠다 라고 했더니 원작이 훨씬 두껍고 눈에 잘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원작 폄훼가 아니라 저희가 독해력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1984는 제 생각에는 고등학생 중에서 중상위권 정도의 독해력을 가진 학생들이 충분히 읽어낼 수 있고요. 원작과 비교를 해야지 평소에 우리가 만하니까 쉬워 이걸 바라고 선택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원작을 떠올려 보면 1984는 상당히 두껍거든요. 그러니까 얘를 애들한테 제시를 했다면 최상위권 독해력을 가진 친구들이 읽는 것을 중상위권까지 읽고 이해하는 범위를 넓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동물농장은 나중에 그림에 대해 살짝 이야기할 텐데 동물이 나오고 동물이 너무 귀여워요. 그리고 원래 동물농장 자체가 그렇게 두껍거나 어려운 소설이 아니에요. 그거를 조금 더 보기 편하게 만든 것이라 제 체감으로는 이건 중학생도 읽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바는 확실히 쉽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그래픽 노블을 저희가 무지성으로 소개시켜 드리는 건 아니고 쉽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어떤 점을 시작 전에 강조드리고 싶냐면 저는 뒤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그래픽 노블을 이번에 읽으면서 내가 이전에 그 두꺼운 도서로 1984를 읽었을 때 그걸 독해하느라 소화하지 못했던 주제들을 상당히 많이 발견을 해서 제가 알고 있었던 1984의 주제는 되게 단일하고 거대한 것 하나였는데 상당히 그것 외에도 말하는 다양한 생각거리가 많더라고요. 그걸 그동안 놓쳐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원작은 되게 위대하고 좋아요. 한 번 읽고 바로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면 당연히 이렇게 하면 되는데 저처럼 일반적인 독서력을 가진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 부피감에 압도되어서 읽어내야 돼라는 생각 때문에 인식하지 못했던 그 섬세한 결들을 다시 쭉 파악하는 데는 그래픽 노블이 상당한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진정성을 담아 끄덕여 주시는 말하는 사람이 흥이 나서 더 말이 길어지네요. 아 근데 정말 저도 읽으면서 진심으로 그렇게 느꼈기 때문에. 네, 맞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저희가 이 시기가 내년에 뭘 읽히지 애들한테? 라는 걸 한참 고민하고 있을 때잖아요. 그래픽 노블을 적극적으로 투입해 보시는 걸 권해드리고요. 이걸 수업에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앞으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야기할 내용은 저희는 선생님, 좋은 책을 응원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죠? 구입이죠. 구입이죠. 그래서 그래픽 노블 전반에 대해서 다루거나 고전 전반에 다루기거나 이 두 권에 초점을 두고 강렬한 홍보와 광고에 목적을 두고 하겠다. 하지만 수업에 도움이 되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 드리며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이내님 생각을 먼저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사계절 출판사에서 그래픽 노블 시리즈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옆면에 보면 클래식 그래픽 노블이라는 그 시리즈명이 쓰여져 있거든요. 앞으로 계속 나와야 하는 시리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데 조지 오웰의 작품 2편, 그림 작가가 서로 다르거든요. 저 되게 못 파는 사람 같아요. 쇼호스트 같은데. 곧 마감인가요? 피더 네스티, 품절 임박인데 피더 네스티라는 작가가 그린 것과, 그리고 이건 오디르라는 작가가 그린 거예요. 두 개의 그림 작가가 다르거든요. 그런데 원작이 조지 오웰이라는 점이 공통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작품 시리즈를 낼 때 조지 오웰이라는 작가를 중심으로 해서, 원작을 중심으로 해서 시리즈를 만들었다는 게 되게 인상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작가의 작품이 뭔가 큰 의미가 있으니까 그렇게 시리즈를 출발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느님은 이 작품의 얼개를 보고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저는 일단 사계절에서 조지 오웰의 이 고전 2작품을 시리즈로 만든 목적을 한 2가지 정도 생각을 해봤는데요. 하나는 이게 조지 오웰의 1984나 동물농장이 둘 다 굉장히 유명한 작품인데, 유명한 거에 비해서 제대로 읽기는 또 쉽지 않은 그런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걸 조금 더 독자들에게 이 좋은 작품이 조금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기획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 중에서도 조지 오웰이 선정이 된 이유는, 조지 오웰의 이 2작품이 앞으로 저희가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오늘날의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필요한 질문들을 던져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조지 오웰을 선정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채팅창에 한우리님, 레고랜드님 망했을 때 위험 부담이 큽니다라고 했는데, 이게 맞아요. 저희의 그 트라우마가 되잖아요. 맞아요. 책을 사계에서 읽혔는데 망해. 그러면 애들한테 지탄을 받고 책이 또 한두 푼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너무 부담이 큰데, 저희가 좀 망하지 않을 가능성이 꽤 큰데 라는 마음을 먹고 분명히 시도할 수 있어서 선생님들 적극적으로 권해드립니다. 오늘 90분 동안 조지 오웰의 작품을 그래픽 노블의 특성에 초점을 두고 막 팔 건데요, 선생님들. 지금 이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현실과 어떻게 엮이는가, 그것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진행될 예정이니 귀를 기울여 주시고요. 그리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저희가 또 다 동종업계 종사자잖아요.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걸로 이야기를 또 신나게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편하게 실시간 채팅창에 글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저희가 이 2작품들 중에서 먼저 한 권씩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그래픽 노블 1984를 수업에 적용해볼 지점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고전을 수업 시간에 익힌다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고민을 항상 해보게 되잖아요. 이게 옛날에 쓰인 작품이라고 다 고전의 반열에 오르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쓰였던 그 시기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어떤 영향력을 끊임없이 주고 있어야 우리가 그걸 고전의 반열에 오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 작품이 현재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고 이걸 질문으로 만들어서 이야기를 해보면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좋네요. 네. 이느님은 어떻게 이렇게 지적일 수 있죠? 왜 그러죠? 여러분 미리 말씀해드릴 건 저희가 가이드북이 있어요. 네, 이렇게 사계절 출판사에 이렇게 큰 비용을 들여서 아름답게 만든 가이드북이 있는데요. PDF로도 다운을 받으실 수 있고, 나중에 연수가 끝날 때 선생님들 이벤트 링크가 올라갈 거예요. 거기 설문에 응해주시면
그 이 가이드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물도 받으실 수 있고 PDF로 다운해 받으실 수도 있는데 이내님이 지금 현실과 연결지어서 1984를 이해하는 법을 말씀하실 때 그 질문들이 가이드북에 쓰여 있거든요. 그래서 수업을 하실 때 그것을 활용하셔서 해보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고전이라는 주제에 맞게 좀 지적으로 보이려고 뿔테 안경을 꼈는데 안경이 자꾸 흘러내려서 본의 아니게 치켜 올리고 있는데 그러려니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진행해 주시죠. 네. 그래서 여기 1984에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지점들에 대한 부분들이 꼭지들이 질문으로 들어있고요. 여기 동물농장에는 지금 옆에서 멋지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영희님의 글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두 권 다 받아보시면 아마 수업을 진행하실 때 조금 더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저희가 첫 번째는 이 질문으로 한번 이야기를 시작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 1984의 되게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빅브라더잖아요. 이 빅브라더가 지금 우리의 현실에 그리고 일상에 존재하는가? 라는 질문을 가지고 한번 먼저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침 남은경님이 이 작품으로 수업 해볼까 하셨대요. 도움이 됐나 기쁩니다. 네. 무게감을 갖고 잘 진행해 주세요. 더 열심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1984라는 작품에서 1984라는 제목보다 빅브라더라는 말을 더 많이 듣거나 활용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 빅브라더는 사실 이 작품 안에서 독재 국가인 오세아니아의 어떤 무소불위의 독재자, 지배자인 존재잖아요. 그리고 이 빅브라더를 이용해서 당이 이 전체주의 시스템을 굉장히 공고하게 하고 있는데 이 소설에서 보면은 빅브라더는 실제로 포스터 안에 그림으로 있지만 시민들이 돌아다니면 그 눈이 시선이 따라 움직인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민들이 정말로 철저한 통제와 감시 속에 놓여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사실 빅브라더 직역하면 큰형이잖아요. 그쵸? 빅브라더 큰형 맞죠? 네. 근데 이 큰형이라고 보통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게 사랑으로 보호해주는 존재여야 할 것 같은데 이 작품 안에서도 당이 빅브라더 굉장히 여러분들 사랑하는 존재야 라는 걸 계속해서 세뇌시키려고 하지만 사실 독자 입장에서 읽어봤을 때는 이 빅브라더와 당의 존재는 이 시민이나 윈스턴 같은 주인공을 굉장히 착취하고 통제하고 또 사랑을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감시하는 존재로 나오고 있거든요. 아니 제가 그래픽 노블 찬양가처럼 말하고 있지만 아니 약간 그 원서의 두께에 깔려서 읽을 때는 빅브라더가 빅브라더지 이렇게 읽었는데 듣고 보니까 큰형이 맞는 거예요. 진짜 기만적인 단어다. 그쵸.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지? 감탄을 했다니까요.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큰형이라고 했을 때 느끼는 거야. 빅브라더는 그래. 그쵸. 되게 느낌이 다르죠. 네. 그러니까 이 빅브라더라는 존재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사실 팬데믹을 지나면서 이 우리 사회에 우리도 모르게 스며들어와 있는 빅브라더와 같은 존재들이 디지털 파놉티콘이라고 해서 이게 되게 공고화되고 있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저희가 SNS나 아니면 개인의 신체 정보나 다른 개인 정보들이 지금 빅데이터로 바뀌어서 이걸 이용하는 기업들이 실제로 디지털 빅브라더라는 이름을 가지고서 이름이 나오고 있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영희님한테 하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영희님 어려운 거 묻지 마세요. 되게 쉬운 거예요. 알겠습니다. 어제 오늘 어떤 지출을 하셨어요? 저는 일단 요새 제가 저희 동네에 매운 회냉면을 파는데 그곳에 꽂혀 있어요. 어제 배달의 민족에서 그 회냉면을 주문해서 집에서 먹었어요. 그리고 핸드크림을 다 써서 홈쇼핑에서 핸드크림을 주문해서 좀 전에 집 앞에 배달 와 있다는 메시지를 받았고요. 그리고 마켓컬리에서 아침 식사로 할 식빵을 샀습니다. 제가 참 사치를 하는 사람이군요. 아니 근데 그 세 가지를 이용하는 동안 현금 내신 적 있어요? 아니요. 핸드폰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영희님한테 이 질문을 드리면서 저는 어제 뭘 했지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저도 음식 배달을 한번 시켜서 먹었고 그 다음에 편의점에 가서 상비약이랑 간식을 샀고 대중교통을 이용했거든요. 근데 이 과정에서 모든 지출에 현금이 하나도 필요하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현금이 없어지니까 되게 편리하긴 하고 되게 투명한 지출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기는 한데 이게 제가 어디 가서 뭘 쓰고 사용하는지 소비와 성향이 다 데이터로 남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또 여러분들 갖고 다니는 워치나 핸드폰에 요즘 스마트 헬스케어 서비스가 다 들어가 있잖아요. 이거는 내 일상이나 내 신체 정보가 고스란히 데이터로 다 넘어가는 거거든요. 거기에다가 SNS에서 이제 뭔가 우리가 한번 검색하고 나면은 관심 있을 만한 피드 혹은 유튜브 알고리즘 이런 거는 되게 신기하기도 하다가 또 섬뜩하게 느껴지기도 해요. 그런 경험 있으시잖아요? 엄청 섬뜩하죠. 그리고 더 섬뜩한 게 뭐냐면, 그러니까
1984를 읽으면 무슨 생각을 하게, 그러니까 이게 아까 계속 제가 이 그래픽 노블 어필하고 있지만, 그지만 한우리님이 그래픽 노블은 그 아이들이 읽는 좀 쉬운 만화와 어떻게 다른가요? 층위가 어떤가요? 라는 말씀 주셨는데, 저희가 뒤에서 그래픽 노블에 사용되는 언어를 이야기할 때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이건 새로운 언어예요. 그러니까 쉽게 쓰는 게 아니라 새로운 언어거든요. 그래서 그냥 내용을 더 읽기 편하게 바꾼다라는 의미는 아닌데, 얘는 조금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질문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그래픽 노블을 지금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그래픽 노블을 읽다 보니 훨씬 더 그 이해에 대한 부담이 없는 상태가 많은 것이 보인다고 했는데, 그런 상태에서 얘를 읽었을 때 이번에 발견한 놀라운 뭐였냐면, 왜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이 사람들은 그냥 있었을까? 라는 의문이 이번에 새로 떠올랐어요. 이전에는 그 빅브라더 아래서의 상황이 너무 참혹하니까 그것만 바라봤는데,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까지 고민하게 된 거죠. 근데 어쩌다 그렇게 됐을까가 저랑 똑같은 거예요. 뭐냐면 처음에 그런 거 이제 저희가 검색하다가 사용자 밀착형 광고가 나왔을 때 처음에는 반감이 있었거든요. 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나를 추적한다고? 라고 되게 찝찝한 기분이 들었는데, 요즘 저는 어떻냐면 저희 밀착형 광고가 나오잖아요. 그럼 혼자 내가 이런 검색했다고 하하 이렇게 웃어요. 혹시 이러면 안 되잖아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좀 그런 지점이 저는 좀 두렵고 무서워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그냥 검색으로 양말 한번 치면 SNS에 진짜 우리나라에 있는 온갖 회사의 양말 광고가 다 뜨거든요. 그러면 그게 떴을 때 저도 모르게 눌러보게 되고, 거기서 뭔가를 사게 됐을 때 이게 과연 내가 자유로운 선택을 하고 있는가? 라는 생각을 되게 계속 해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나의 몸이나 마음이나 어떤 소비 성향 같은 것들에 대한 데이터들이 이 1984에 나오는 것 같은 어떤 목적과 만나게 되면 이게 여기서 나왔던 체제와 감시와 과연 달라질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러한 이야기들을 아이들하고 나눠보고 마지막에 아이들에게 그러면 우리는 빅브라더에게서 벗어나기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던져보는 것도 되게 의미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빅브라더가 존재한다는 것도 문제지만 우리가 그것에 익숙해지는 게 가장 큰 문제인데 현실에서 지금 실시간으로 익숙해져 가고 있어요. 저 아까 이야기 못했는데 요새 다들 핸드폰으로 앱카드 쓰지 않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요새 핸드폰으로 지출하는 것도 찜찜하지만 요즘은 뭐랄까요? 카드번호를 입력하는 게 귀찮아서 그냥 다 저장해놓고 앱카드 얼굴 인식해서 지출을 하거든요. 되게 무서운 건데 그냥 편하니까 익숙해지는 거죠. 이렇게 익숙해지는 것에 대한 뭐랄까요? 위화감을 느껴야 되는구나 라고 이 책을 읽고 생각했지만 전 다시 앱카드를 사용해서 결제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의 문제점이 되게 너무 갑자기 들어왔다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팬데믹을 거치면서 그랬던 부분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너무 갑작스럽게 우리 삶에 들어와서 우리가 이게 문제라는 걸 인식하기 전에 너무 우리 삶 안쪽으로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이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뭔가 우리를 감시하는 체계로서 작동하기 전에 우리도 이 체계를 감시할 수 있는 어떤 의식이나 연대망이 구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애들이랑 얘기를 해보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진짜 SW님도 저희 말에 공감해 주셨는데요. 맞아요. 선택권이 사라지는지도 모르는 게 진짜 무서운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그럼 저희가 이거에 이어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해요. 여기서 이제 주인공이 윈스턴인데, 윈스턴이 인간성을 잃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윈스턴이 상실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 인간성이라는 건 도대체 뭘까? 뭐가 인간성을 구성하고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려운 질문을 영희님께 먼저 한번 드려볼게요. 기다렸습니다. 인간성이란 뭐죠, 영희님? 인간성이랑, 그러니까 앞에서 저희가 고전을 읽혀야 할 것 같은데 어려운데 읽힐까 말까 이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1984를 읽고 나서 고전을 읽어야 되는구나라고 명확하게 생각을 한 것, 혹은 고전을 읽을 때 그래픽 노블로 읽는 게 참 도움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한 계기가 바로 인간성에 대한 이야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전에 그 1984를 읽으면서 인간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약간 그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뭔가 거대한 힘이 내 사고를 좌지우지하려고 할 때 그것에 저항하는 건 이게 인간성이라고 생각을 해왔는데, 근데 이 책을 읽고 나니까 다른 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강력한 사랑 이야기잖아요. 윈스턴과 맞아. 줄리아가 목숨을 걸고 사랑을 하는데,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이 책에서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빅브라더가 윈스턴과 줄리아의 사랑하는 모습을 발견했을 때 끌고 가서 고문을 하거나 등등등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윈스턴이 줄리아랑 어떤 약속을 하냐면 걔네들이 우리를 고문해서 거짓 증언을 받아내더라도 우리의 마음은 변하지 않을 거야. 그들은 우리의 사고를 조정하려고 하지만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마음은 알 수가 없어. 바꿀 수도 없어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바탕으로 생각하면 인간성은 속는다 속지 않는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마음속에 절대로 남들에 의해서 휘둘려지는 뭔가를 갖고 있는가, 그걸 지키려고 노력하는가, 모색하는가 이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적인 영역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를 이 책을 읽고 나서 너무 충격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명시적으로 인간성은 그걸 지키는 거야 라고 나와 있는데 이전에 제가 못 읽고 넘어갔던 거죠.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 계속 막 책을 팔듯이 얘기하고 있지만 이건 정말 진심이니까 그래픽 노블로 뭔가를 접하게 됐을 때 제가 그 많은 텍스트에서 발견하지 못했던 그 정의, 의미, 가치를 발견할 수 있었고요. 그게 저한테는 인간성의 사례였어요. 아, 이게 이런 절절한 사랑 이야기 깨닫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인간성이라고 했을 때 저는 이전에 저 혼자서 책을 읽지 않은 상태로 생각하면 따뜻한 마음, 남을 품는 마음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를 보니까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아무도 휘둘리지 못하게 고결하게 간직하는 의지가 된 거죠. 그러면 새로운 방향의 사고가 시작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 인간성 이야기에서 아, 고전을 읽어야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강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구구절절 말이 좀 길어졌는데요. 아니요. 네. 이 영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이 작품을 읽으면서 인간성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면에서 되게 아 이게 고전이구나 라고 다시 한번 생각을 했는데 저는 처음에는 인간성 그냥 비인간 동물과 구별되는 특성 정도라고 단순하게 생각을 했는데 이 작품의 34쪽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서 인간성의 개념에 대해 다시 생각을 했거든요. 34쪽에 있는 부분을 잠깐 간략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윈스턴은 문득 충격을 받았다. 거의 30년 전에 일어난 어머니의 죽음 이후 그런 비극과 슬픔을 더는 느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비극이란 오래전 옛날에 사생활과 사랑과 우정이 아직 존재하던 시절에 속한 것이었다. 윈스턴이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음을 알았다. 오늘날 두려움과 증오, 고통은 있어도 존엄한 감정이란 없었다. 깊거나 복잡한 슬픔 같은 것도. 34쪽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저는 이 빅브라더와 당이라는 존재가 여기 나와 있는 윈스턴이나 시민들에게서 말살시키려던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해보면 이게 인간성의 개념과 이어질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여기서 이제 당이 무산자 계급은 동물과 같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정말 그 노골적으로 차별과 혐오 의식을 불러넣어요. 그리고 골드스타인이란 존재를 놓고서 그 존재에 대한 증오랑 분노를 계속해서 불러일으키는데 사실 이 감정들은 언제든 누구에게든 향할 수 있는 감정들이잖아요. 그리고 여기서는 아이들이 정말 당을 찬양하고 충성하게 만들고 이 가족 내에서도 누군가를 고발해서 스파이처럼 고발을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되게 칭송해 주는 게 막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1차원적 사회인 가족조차도 연대와 사랑을 나눌 수 없도록 만들어요. 그럼 이렇게 당이 이런 행동을 통해서 만들고자 하는 거는 각각의 개개인이 다양한 존재로 존중받을 수 없도록 만들어 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이란 존재 자체가 개인으로 설 수 없게 만드는, 그래서 결국에는 시스템이 당이랑 시스템만 남게 만드는 이런 걸 보면서 아 이게 인간성의 개념하고 연결이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채팅창에 지금 혜인님이 질문을 하나 주셨는데요. 그래픽 노블이 일반 출판사에 나온 책과 어떻게 다른가요?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이런 게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후반부에 저희가 그래픽 노블에 대해서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래픽 노블은 작가가 그림을 그린 사람이에요. 그 조지 오웰은 원작이거든요. 저희가 내용을 쉽게 전달하려고 그린 만화책들 있죠. 저희가 머릿속에 떠올리는 그 만화책 같은 경우는 주제를 쉽게 전달하려고 쓰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픽 노블은 그 자체로 하나의 작품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이래요. 저희가 소설을 줄거리 요약된 걸로 볼 수도 있지만 이렇게 소설의 전체를 보는 이유는 인물이 고민을 할 때, 인물이 어떠한 상황을 겪을 때 그 상황 안에 나를 넣어서 나라면 어떻게 할까?
이 사회는 대체 뭐지? 라는 고민을 하려고 이 전체를 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줄거리를 전달받으려고 작품을 읽는 게 아니라 인물과 같이 고민하고 공감하고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작품을 읽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픽 노블은 원작에서 문장들을 가지고 오긴 했지만 어떤 문장은 가지고 오고 어떤 문장은 그림으로 표현하고 그러니까 그림 작가의 언어로 다시 구축한 것이기 때문에 그림으로 옮겼지만 이건 쉽게 전달한다, 주제를 깔끔하게 전달한다가 목표가 아니라 그림 작가의 언어를 사용해서 내가 고민하는 것, 내가 중시하는 것에 당신들이 같이 와서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초대하는 한 형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동물농장이라고 했을 때 그 어린이 출판사에서 만화로 만든 것도 꽤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것과 전혀 다르다. 얘는 몰입하게 만드는 게 목표. 그리고 줄거리 위주로 이야기하는 건 내용을 동물농장이 뭐야? 라고 했을 때 뭔가를 말하게 하는 게 목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세한 얘기는 뒷부분에 조금 더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시청자님들이 그래픽 노블에 관심을 가져주시니 기쁘고요. 여러분 사계절 출판사에서 좋은 그래픽 노블을 계속 만들어내게 하려면 저희는 관심을 갖고 많이 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내님이 말씀하신 그 인간성 관련된 이야기를 다시 연결지어서 이야기하자면 윈스턴 옆집에 파슨스라는 사람이 사는데요. 파슨스가 수감돼요. 그런데 수감의 이유가 뭐냐면 잠자다가 잠꼬대로 빅브라우를 타도하라라고 잠꼬대를 했는데 그 집 딸이 신고하거든요. 우리 아빠가 반역을 했다고 신고를 해요. 그러니까 집 안에서도 감시와 통제를 받는 거예요. 가족들에게도 너무 소름 끼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되게 흥미로운 게 저는 뒤에서 동물농장을 소개할 사람이니까 동물농장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와요. 1984에서 대중이 골드스타인을 향해 그 허구의 분노를 품고 우리 가족이 그를 추종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 바로 고소를 신고를 하고 그럴 정도로 이렇게 맹신하는데 동물농장에서도 그 나폴레옹이라는 주인공 돼지가 자신의 라이벌인 스노우볼을 악마화하면서 모든 동물들이 그를 탓하는 문화를 만들어 버리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자기가 그 독재를 하죠. 그런 점에서 맞물리는 게 되게 많아요. 제가 갑자기 개입해서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또다시 그래픽 노블의 칭송인데 그래픽 노블은 읽고 이해하는데 드는 시간이 되게 짧아요. 되게 짧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것까지 생각해 볼 수 있냐면 한 학기에 2편을 읽고 작가론을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야기한 대로 1984에서 어떤 상황이 되게 인상적이었다면 그 비슷한 연결지을 수 있는 화수로 동물농장을 찾아서 작가론으로 연결지어서 한다거나 이런 상황이 우리 세계에서 나타나고 있는가 혹은 왜 일어나는가를 탐색하게 한다거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더 풍성한 독서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또다시 동물농장 그래픽 노블 덩달아 어필 한번 해보고요. 다시 이내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할게요. 아니 동물농장 이야기도 되게 흥미로운 이야기가 많아서 저희 1984 이야기 뒤에 이제 동물농장 이야기 해주실 거거든요. 기대가 됩니다. 네. 저희가 인간성 이야기로 다시 돌아보면 이 작품 속에서 윈스턴이 사실 사상죄로 죽게 될 걸 알면서도 일기 쓰기를 시작하거든요. 이 목숨 걸고 일기를 쓰려고 하면서 처음에 윈스턴이 뭐라고 했냐면 윈스턴은 자기 생각을 표현하는 방법만이 아니라 애초에 뭘 말하려고 했는지조차 잊은 기분이었다라고 윈스턴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여기 나오는 것처럼 처음에는 저도 윈스턴이 생각하는 인간성의 개념이 작은 개념으로는 개인의 사고, 감정, 상상력 이 정도의 개념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타인에 대한 사고, 감정은 결국 공감과 이해로 이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개인의 사고와 감정과 상상력을 억제하는 것은 결국에는 타인에 대한 감정인 공감이나 이해도 결국에는 불가능하게 만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개개인은 존재할 수 없고 정말 당이나 시스템만 남게 되는 전체주의 시스템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인간성은 어떤 개개인을 존중해주고 다양성을 존중해서 모두가 다양한 존재들이 공존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결국 인간성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면에서 개인의 사고와 감정, 상상력 그리고 그게 타인에게 발휘되었을 때 타인에 대한 공감과 이해 그 다양성을 포함하는 개념까지 인간성에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윈스턴이 썼던 일기들 중에서 인상적인 부분이 있어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 윈스턴이 썼던 일기 중에 인간성이 존중받는 사회와 전체주의 사회를 비교한 것 같은 글이 있어요. 어느 부분이었냐면 32쪽에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미래 혹은 과거에게 생각이 자유롭고 인간은 서로 다르며 혼자 살지 않는 시대에게 진실이 존재하고 이미 일어난 일이 없었던 일이 되지 않는 시대에게 획일성의 시대, 고독의 시대, 빅브라더의 시대, 이중사고의 시대가 인사를 전한다 라는 문장이 나오거든요. 처음에는 무슨 말을 써야 될지조차 펜촉을 들고 한참을 머물렀던 윈스턴이 이러한 생각까지 할 수 있게 된 것은 일기 쓰기를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윈스턴이 일기를 썼던 이 행위 자체는 개인으로서의 어떤 인간성과 존엄성을 잃지 않기 위한 행위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내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984에서 가장 초점 두어야 할 바가 쓰기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계속 이야기하지만 제가 원작에 그때 쓰기를 그렇게 깊게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제가 너무 칭송을 많이 하면 여러분이 반감을 느낄 수 있으니 이제 더 아니 저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일기 쓰기가 별로 눈에 안 들어왔었어요. 맞아요. 처음에 1984 읽었을 때 소설만 읽었을 때는 빅브라더의 이미지가 너무 강해서 빅브라더와 나중에 윈스턴 G 이 두 개가 되게 인상이 강했는데 이렇게 일기 쓰기가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는 거를 이번에 그래픽 노블 읽으면서 되게 많이 저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오늘 선생님들과 만나는 그 주제가 조지 오웰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인데 1984라고 하면 보통 독재, 파노티콘 이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거 외에 생각해야 될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인간성, 쓰기 등등등이거든요. 쓰기 같은 경우에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윈스턴이 당에서 맡고 있는 역할은 뭐냐면 현재를 기준으로 과거를 조작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오세아니아 국가의 국민이니까 오세아니아가 사실은 적국이 따로 있거든요. 적국의 이름 뭐죠? 이스트? 순간 갑자기 질문하셔서 사실 나 까먹었어. 갑자기 질문하셔서 당황했어요. 유라시아. 근데 이게 계속 바뀌어요. 맞아. 그러니까 계속 바뀌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걸 조작하게 되는 거거든요.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요. 당황. 원래 이 오세아니아가 유라시아랑 적국이었어요. 그런데 현재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현재가 바뀌어서 동맹을 맺어서 이스트 아시아를 두고 동맹국끼리 이렇게 전쟁을 하게 됐어요. 그럼 과거의 기록들이 둘이 적이었다는 기록들이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현재를 바탕으로 다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윈스턴은 현재가 바뀌면 과거의 기록을 다 파기하고 유라시아와 오세아니아가 마치 원래도 동맹국이었던 것처럼 기록을 조작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기록을 당이 통제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그 국가는 개인이 사적 기록을 남기는 걸 사형을 구형할 정도로 정말 큰 죄로 규정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두렵기 때문이에요. 그 역사를 지배하는 건 오직 당이어야 하기 때문에 개인이 사적 기록으로 진실을 남겨놓는 것을 반대하는 거죠. 그래서 쓰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 작품에 의미 부여를 할 수 있는 것이 외부의 변화, 외부의 압력이 흔들리지 않는 나 자신의 개인의 사고를 지키는 것, 이 쓰기라는 행위의 가치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언뜻 지나갈 수 있지만 아주 많이 강조해야 되는 것이 바로 쓰기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이고요. 1984에서는 저희가 스쳐 지나가는 말로 넘어가지만 사람들이 말쓰기 기계에 대고 말을 하는 게 기록의 방법이거든요. 글자를 쓰는 건 없어요. 글자는 영구적으로 남는데 말을 휘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은 글자로 뭔가를 남기지 않고 계속 가변성이 언제든 사라질 수 있는 말로 기록을 대체하는데 얘 같은 경우가 정말 그 불완전한 언어로 세계가 구축되는 걸 보여주는 사례가 되는 거죠. 제가 어떤 책에서 읽었는데 요즘에 유튜브 시대잖아요. 제가 호구 책방에서 종종 이야기하지만 제가 어제도 자정까지 유튜브 쇼츠를 몰아가지 않는데 좀 줄인다고 하지 않았나요? 인간의 힘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 유튜브에서 소통하는 방식, 답글로 사람들이 의견을 교류하는 방식이 되게 구술문화적이잖아요. 그 현대 사회는 유튜브가 만들어진 이후에 그 문어 소통의 전통이 구술 소통의 전통으로 넘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항상 구술로 소통하긴 했지만 이게 지식을 이끌어 나가는 그것이 되지는 않았잖아요. 항상 뭔가를 기록했는데
그러니까 말로 뭔가를 오가고 전달하는 건 되게 편하고 쉽고 재미있지만 그 말의 힘을 폄훼하는 것이 아닙니다. 글로 뭔가를 써야 하고 글로 뭔가를 전달해야 되는 것이 반드시 존재하는데 그리고 윈스턴이 일기를 쓰잖아요. 자기가 보고 느낀 걸 정리하는데 그게 자기 사고가 되잖아요. 기록하지 않으면 그냥 낱낱의 분절적인 경험인데 이게 씀으로써 사고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쓰기 행위는 너무 중요한데 워낙 구술소통이 지금 중시되다 보니까 저는 학생들한테 쓰기의 가치가 잘 가닿지 않을까 봐 되게 걱정이 돼요. 그러니까 저희 약간 자의식 과잉인데 공교육 교사가 무엇을 해야 하느냐를 되게 자주 생각한다. 자주 생각해요, 여러분. 그런데 좋아요. 고마워요. 그 중에 하나가 쓰기 경험을 자꾸만 부여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쓰기는 혼자 하려고 하면 좀 고통스럽고 막 엉덩이로 앉아서 뭔가를 막 써야 되는 거니까 힘든 과정이지만 그걸 통해서 반드시 얻어가는 게 있거든요. 자기 사고가 생기는 거죠. 그거는 학교에서 저희가 경험하게 하지 않으면 바깥에서는 내가 신나서 글을 쓰는 사람은 별로 없으니까 그런 경험을 평생 못 해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랑 그 1984를 읽고 나서 저희가 책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교훈을 줄 때는 저희가 얘들아 글써 글 중요해 이런 문제가 아니라 작품을 통해서 글쓰기의 의미와 가치를 생각하고 왜 당은 그걸 못하게 했는가 왜 윈스턴이 뭔가 당에게 반란을 꾀하는 방식으로 조그만 노트를 꺼내서 구석에서 자기 일기를 쓰는 걸로 이야기를 출발했는가 등등등을 이야기해보면 쓰기의 가치에 대해서 아이들이 직접 도출을 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고통스럽고 지난하지만 왜 우리가 계속 이거를 놓지 않고 해야 하는가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저는 구구절절하게 말이 길어졌지만 너무 강조하고 싶은 주제였기 때문에 1984를 통해 쓰기의 가치에 대해서 학생들과 같이 생각하는 게 되게 중요한 활동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맞아요. 영희님 말씀처럼 쓰기 경험이 결국에는 사고의 경험이고 이 개인의 사고의 경험이 결국에 인간의 존엄성이랑 인간성을 지키는 행위로 이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이렇게 지목해 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영희님이 말과 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가 이거와 관련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세 번째 질문은 우리의 언어와 사고가 어떻게 조작되고 변형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한번 같이 이야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질문은 사실 이 당에서 만들고 있는 새 언어에 관련된 부분과 사실 저는 이 1984 원래 원작을 읽을 때는 뒷부분의 부록을 안 봤거든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부록은 부록이지 하고 넘겼는데 이 부록이 이렇게 힘이 다 끝났기 때문이죠. 네. 근데 부록이 이렇게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를 이번에 이걸 읽으면서 처음 알았어요. 그러니까 앞부분에 그림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제가 힘이 좀 덜 빠진 거죠. 그래서 맞아. 이제 쭉 읽어 나가다 뒤에 글만 있는 부록이 처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록을 좀 이렇게 힘주어서 열심히 읽기 시작했는데 부록에 정말 중요한 내용이 많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새 언어의 원리라는 게 담겨있는 부록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50쪽과 218쪽에 이러한 부분이 나와 있었는데요. 50쪽에 나와 있는 거는 새 언어를 만들고 있는 사임이라는 사람이 한 말이에요. 우리는 단어를 없애고 있어. 언어를 뼈만 남기고 바르는 셈이지. 새 언어의 목표는 생각의 범위를 좁히는 것이라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218쪽의 그 부록 부분에 나와 있는 새 언어의 원리에서는 새 언어의 목적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새 언어의 목적은 영사의 추종자들에게 적합한 세계관과 정신습관을 표현하는 매체를 제공하는 동시에 다른 모든 사고방식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당에서 새 언어를 만든다라는 것은 끊임없이 어휘를 축소해서 개인의 감정이나 사고를 표현할 수도 없게 하고 나중에 궁극적으로는 느끼거나 가질 수도 없게 만들려는 게 이 새 언어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영국 사회주의 사상 외에는 다른 생각과 표현 자체를 불가하게 만들기 위해서 언어를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뭐 우리가 생각할 때 중요한 단어들 명예, 도덕, 정의, 민주주의, 과학, 종교라는 단어 자체를 없애버려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에 대해 표현할 수가 없고 나중에 중국에 이거에 대해 생각할 수도 없게 되잖아요. 또 따뜻함, 매우 추움, 그 다음에 엄청나게 추움이라는 단어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단어를 없애버리고 안 추움, 더 추움, 2배 더 추움으로 표현하게 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사이에 뭔가 따뜻함과 안 추움은 차이가 분명히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부사어와 어떤 반의어 자체들을 단어를 없앰으로써 이거에 대해서 표현할 수 없게끔 만드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제가 영희님께 약간 낭만적인 단어를 드려보자면 저 낭만 좋아하죠. 그렇죠? 영희님 사랑의 반대말이 뭐죠?
사랑의 반대말은 그러니까 사랑해라는 말이 어떤 상황에서 발화되느냐에 따라 너무 다를 것 같아요. 세심해. 사랑해가 너무 내가 나의 모든 걸 바칠 정도 나 송두리째 던지고 싶어 이 정도로 사랑하면 그 반대말은 증오해가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조그만 병아리 보고 사랑해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상황이라면 그 병아리가 미워져도 증오까지 안 할 것 같거든요. 이제는 흥미가 떨어졌어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랄까요? 사랑해라는 말이 이야기되는 상황이 다채로운 만큼 그 반대말도 너무 다채로울 것 같은데 근데 이내님 말씀을 듣고 나니 그냥 되게 단순한 건데 그러니까 안 사랑해 사랑하지 않아 이것도 좀 되게 다른 느낌이지 않아요? 그쵸. 안 사랑해는 약간 의지고 사랑하지 않아는 현재 내가 너를 더 이상 그 감정이 없어라. 그러니까 되게 그냥 어순만 바뀌어져도 완전히 다른 의미가 되는 거라 결론적으로 사랑의 반대말은 없네요. 이런 세심한 사람. 영희님에게 자주 보기 힘든 감수성 있는 모습이었고요. 저 진짜 T 사람인데 노력해봤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걸 여쭤봤던 이유는 우리가 여기 지금 빅브라더 이 당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사랑의 반대말은 안 사랑해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랑해와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그 사이에는 정말 미묘하고 정말로 많은 다양한 감정들이 놓여 있는데 이것에 대한 반이어로 사랑해 안 사랑해만 남겨둔다면 이 사이에 표현될 수 있는 무수한 감정과 표현들이 다 사라져 버리는 거기 때문에 결국엔 이걸 표현할 수 없게 되면서 개인이 그 감정을 느낄 수 없게 만드는 과정을 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 잠깐 난입하자면 이내님 말씀을 듣고 생각을 하니까 사랑의 반대말이 안 사랑해밖에 없으면 이 사람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는 행동이 한정되네요. 그렇죠. 그냥 섭섭해 정도일 수도 있지만 안 사랑해가 되면 그냥 떠나는 거 하나밖에 남지 않는군요. 행동 자체가 행동까지 통제가 되는 거죠. 너무 싫은데. 네, 너무 싫잖아. 이런 빅브라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여휘의 축소가 얼만큼 우리의 감정과 사고 그리고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행동까지 통제하는 걸로 이어지는지를 되게 잘 보여주는 부분이고요. 여기 새 언어에서는 축약어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요즘 아이들이 축약어를 되게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마치 축약어를 못 알아들으면 세대 뒤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기도 하는데 이 새 언어의 원리에서 축약어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223쪽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세기 초반에도 축약된 단어와 문구는 정치 언어의 특징 중 하나였으며 이런 종류의 약어를 사용하는 경향은 전체주의 국가와 조직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렇게 이름을 축약하면 이름과 연관된 대부분의 요소들이 잘려나가 단어의 의미가 좁아지고 미묘하게 달라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축약어가 전체주의에서 그 단어가 원래 의미하고 있던 것이나 그 외에 다른 사고를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사고를 축소시키는 기능을 하기 위해 축약어를 쓰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윈스턴이 원래 일했던 곳이 진리를 다루는 정부거든요. 그 부서 이름이. 근데 여기서는 진부라고 축약어로 불러요. 여기 쌤 진리를 다루는 정부와 진부는 느낌이 어떻게 달라요? 진부는 좀 진부하다. 원래 의미 자체가 삭제된 것 같은데 근데 또 이래요. 진리를 다루는 부라고 했을 때 사실 비판 의식이 생길 것 같아요. 진리를 다룬다고 뭘 하길래 한 생각이 들 것 같은데 그 자체도 사실 원래 하는 일과 다른 이름을 붙인 거니까 기만행인 거잖아요. 그런데 진리를 다루는 거가 진부가 되어버리는 순간 의심 포인트가 사라지는 거예요. 진리라는 말이 사라지니까 그래서 의심조차 품을 수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아까 그 이내님이 그 젊은이라니까 되게 우리는 젊은이 아닌 것 같아요. 젊은이들이 그 축약어 쓰는 현상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그거 들으면 생각해보니까 저는 이제 축약어 따라잡기에 포기했거든요. 도대체 알 수가 없어서 이게 글을 비판한다거나 회의적이라거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저는 그거는 문화라고 생각해서 긍정하지만 제가 따라잡을 수 없게 돼서 그냥 따라잡기를 멈춰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모르는 말이 나오면 검색이라도 해봤는데 이제 검색도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극한의 축약, 내가 모르는 말들이 되게 많아지는 상황에서 인간이 무기력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더 이상 탐구하고 싶지 않은. 그리고 저는 아까 저희가 1984에서 맥락을 짚었을 때 왜 이렇게 됐느냐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 축약이라는 그 국가적인 행위가 사람들의
아무리 따라잡으려고 해도 따라잡을 수가 없으니까 무력감을 가중시켰겠다. 그걸로 기제로 작동했겠다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네요. 이런 경험까지. 무력감을 느끼는 축약으로 모르는다. 하지만 젊은이에요. 감사합니다. 네,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진리를 다루는 정보라고 되어 있을 때는 분명히 일을 하는 사람들이 한 번씩은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가 진리를 다루고 있어? 근데 진부라고 거길 축약어로 부르는 순간 그거에 대한 의심이나 고민할 포인트 자체가 사라져버리거든요. 그래서 새 언어의 원리 자체가 어떤 인간의 사고와 감정에 언어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굉장히 압축적으로 답을 담고 있다는 생각이 그래서 들었어요. 이 어휘의 축소 자체가 어휘가 가지고 있는 어떤 미묘한 차이나 그 어휘 자체에 담고 있던 어떤 지혜나 역사 같은 것들을 같이 사라져버리게 만드는 거라서 그것만으로도 어떤 것들을 표현할 수 없게 만드는 영향을 주게 되는데 거기에다가 당이 원하는 생각만 할 수 있는 단어들을 남겨놓잖아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 개인의 생각이 당의 통제에 따라서 생각이 움직여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개인의 생각이나 감정을 가질 수도 없고 표현할 수도 없게 되는 거라서 이건 정말 개인에 대한 절대적인 통제로 이어진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작품에서 3부 뒤에 부록으로 새 언어의 원리를 굳이 조지 오웰이 넣은 이유는 3부에서 이 윈스턴이 개인이 전체주의 체제에서 패배했어. 비극이야 하고 끝내려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야. 이걸 잘 보고 너네가 잘 인지하면은 이런 비극에서 벗어날 수 있어. 이걸 주록해서 꼭 봐줘라는 의도가 있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작가의 생각, 그 언어의 중요성에 대한 작가의 생각을 드러내고자 하는 의도가 이 부록에 반영되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이제 저도 그렇지만 언어와 매체나 이 국어에서 문법 수업하실 때 되게 애들이 이거 왜 배워요? 많이 하잖아요. 저희도 사실 맞춤법 틀리면 교양 없어 보이잖아 라는 얘기를 하긴 하지만 그것에서 넘어가서 우리가 갖고 있는 어휘나 문법 같은 이런 체계들이 우리의 사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수 있는 포인트가 될 것 같아서 선생님들께 꼭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SW님께서 그런 제한된 어휘가 행동을 제한한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그 아이들이랑 탐구 주제로 저희가 이거를 되게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되게 어휘를 조금 가지고 있는 게 하나도 부끄럽지 않은 시대가 되었고 어떻게 보면 그걸 되게 뭐랄까요? 투명한 언어로 자신의 사고와 감정을 표현하는 게 되게 당연시되는 시대인데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한강 작가의 소설을 읽었는데 작별하지 않는다를 읽었거든요. 그런데 한강 작가가 사용하는 단어가 정말 섬세하잖아요. 그러다가 소슬하다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소슬하다라는 말이 저희가 평소에 많이 쓰는 말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 단어를 듣는 순간 뭔가 신경이 하나 연결되는 것처럼 소슬하다라는 것이 그 소슬하다가 의미하고 있는 바가 나에게서 잊혀져 있었는데 갑자기 신경망이 하나 연결된 느낌인 거예요. 소슬하다가 상징하는 이러한 분위기와 이런 것이 있었지라고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날씨를 의미하는 다양한 용어가 있을 때 뭐 춥다 덥다 이거 말고 되게 뭐 을씨년스럽다 등등등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생각했을 때 그 뭔가를 떠올리게 되는 언어와 상상할 수 있는 세계와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공교육 교사로서 해야 되는 일이 그거 아닌가. 그러니까 제가 오늘 자꾸 공교육 교사로서 할 일을 자꾸 과하게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저는 막 사교육을 막 적으로 돌리고 이런 건 아니지만 저희가 해야 되는 건 세계를 좀 더 좋은 방향으로 움직여 나가는 게 저희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고 했을 때 이 단어의 가지수를 많이 갖게 자주 접하게 해주는 것도 해야 할 일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역시 고전읽기는 멋지다 라는 말을 하며 제가 계속 동동동동거리는 걸 기다렸던 동물농장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아까 지금 IM 한님께서 학생들이랑 한 권 읽기 할 때 저희 7에서 읽었는데 의외로 아이들이 어려워했다라는 말씀 주셨어요. 맞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입부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픽 노블은 원래 원작을 읽는 그 독자의 층을 좀 더 높이지만 저희가 아주 쉽게 만들겠어를 목표로 쓰인 장르가 아니기 때문에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정도로 난이도가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고등학교, 인문계 고등학교 기준으로 했을 때 중상위권 학생들까지는 얘를 읽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읽었을 때 얻는 게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보통 한 권 읽기 할 때 여러 책을 놓고 이렇게 그러니까 원하는 걸
테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때 하나로 넣으시는 걸 추천하고요. 다 같이 읽는 것으로 하시면 저희가 고전 읽기 수업하다 실패하는 그런 상황을 맞으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렇게 모둠을 한 학급에 뭐 20명대 모둠을 했을 때 두 모둠 정도는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충분한 정도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동물농장 이야기 출발하기 전에 그 이야기 드리는 이유는 동물농장은 진짜 누구나 이해할 수 있다. 맞아요. 그리고 이 보이세요? 이 동물들의 이 얼굴. 지금 화가 나서 달려가는데 너무 사랑스럽지 않아요? 이렇게 날아가듯이 달려가잖아요. 그래서 이 동물농장을 읽었을 때 호감도가 상당히 높아요. 이내님은 동물농장 읽고 어떠셨어요? 지금 영희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일단 그림이 동물이 일단 너무 귀여운 거예요. 나 이 강아지의 마음을 빼앗겼어. 처음에 는 돼지도 귀여웠어요. 아. 너무 귀엽게 나오는데 이 그림이 그냥 마냥 귀엽기만 한 건 아니고요. 이 동물들의 감정의 변화나 이런 동물들이 충격을 받은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그림으로 굉장히 잘 나타나요. 그래서 이 중학생이나 독해력이 좀 낮은 친구들도 이 그림의 도움을 받아서 이 내용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래서 굉장히 그 아이들한테 추천해 줄 수 있는 그런 작품이라 생각이 들었어요. 네. 레고네린드님이 중학생은 어렵겠죠라고 하셨는데 중학생이 완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에 초6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한번 펼쳐보시면 그래서 이렇구나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책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러 나왔지만 무지성으로 권하진 않거든요. 다음부터 저 사람들이 권하는 거 절대 안 믿어 이러면 안 되기 때문에 명확히 말씀드리지만 동물농장은 중학생이 읽을 수 있습니다. 네, 거짓말이 섞이지 않고 과장이 섞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동물농장 이야기를 출발할 텐데요. 무무님 여러 가지 주제로 이야기 나눌 수 있겠다고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일단 제가 제안 드리는 건 이래요. 그래픽 노블을 가장 내가 좀 활용을 진짜 좀 찐으로 해보고 싶은데 라면 저는 그래픽 노블은 그 욕심이 있는 친구들에게 더 깊게 뭔가를 탐구해보고 싶은 친구들이라면 한 학기에 2권을 같이 읽고 분석하는 걸 할 수 있다. 혹은 저희가 정규 수업에서 아이들을 만날 수도 있지만 동아리나 방과후 수업에서 만날 수도 있잖아요. 그때 투입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이따가 두 작품을 본격적으로 연결지은 이야기를 할 텐데 이 두 작품이 서로 엮였을 때 갖고 오는 시너지가 너무 커가지고 그거를 좀 제안을 드리며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동물농장은 되게 흥미로운 게 일단 언어의 양가적인 힘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점이에요. 1984 같은 경우는 언어의 부정적 사용 결과가 나오죠. 그런데 동물농장은 언어가 긍정적으로 힘을 발휘하는 사례가 나옵니다. 그래서 비교 포인트가 하나가 되는데요. 이를테면 동물은 이전에 인간들에 의해서 착취당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인식을 못했어요. 그냥 그런갑다 이렇게 하고 살았는데 메이저 영감이라는 늙은 돼지가 죽기 며칠 전에 내가 꿈을 꿨는데 우리가 정말 말도 안 되게 착취되고 있더라고 라고 하면서 혁명의 노래를 알려줘요. 근데 그 순간 동물들이 각성하거든요. 그러니까 언어라는 건 나쁘게 쓰였을 때는 너무 나쁘지만 새로운 세계를 열어젖히는 그 도끼 역할을 한다고 하잖아요. 도끼의 역할을 분명히 합니다. 그래서 일단 동물농장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그 언어가 가지고 있는 인간과 세계를 바꿀 수 있는, 인간의 삶과 세계를 바꿀 수 있는 그 힘을 긍정적으로 보여줬다는 점에서 먼저 첫 번째 의미가 있어요. 이게 언어의 순작용이에요. 그리고 언어가 변질되는 과정이 나와요. 1984와 비교했을 때 1984는 결과가 나오는데 동물농장은 바뀌어가는 과정이 나온다는 게 되게 흥미롭습니다. 그러니까 그 두 작품을 비교해서 본다거나 혹은 이런 과정을 거쳐 이렇게 됐어라고 이야기하면서 제시를 할 수가 있는데요. 지배계층이 언어를 오염시키는 과정은 이래요. 나폴레옹이 그 돼지 나폴레옹이 독재자가 될 때 정말 적극적으로 활용한 게 언어의 힘이거든요. 스노우볼은 자기의 라이벌이었는데 스노우볼을 쫓아내고 스노우볼을 악마화합니다. 그러면서 동물들에게 무엇을 시키냐면 나쁜 일이 생겼을 때마다 스노우볼 탓을 하게 해요. 그 동물들이 계속 뭔가 생겼을 때마다 뭐 밥이 적어도 스노우볼 때문이야, 뭐 비가 와도 스노우볼 때문이야라고 하다가 정말 스노우볼이 악마가 돼요. 동시에 나폴레옹이 한 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에게 지도자라는 이름, 존경받아야 해라는 이름, 인류의 공포, 모든 동물들의 아버지라는 수식으로 자기를 부르게 합니다. 그게 동시에 진행되다 보니 동물들이 정말 이성을 잃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 정말 돼지들이 다른 동물들과 다른 대우를 받고
정말 독재의 길로 가는데 그걸 그냥 지켜보고만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별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언어가 조금씩 그 뭐랄까요? 오염돼 가면서 종국에 이르게 되는 것을 되게 사실적으로 보여주고요. 그 극단값이 이제 1984의 세계가 되는 것이죠. 되게 재미있는 포인트는 뭐냐면 이것도 그래픽 노블로 보았기 때문에 제가 또 눈여겨본 포인트인데요. 그 동물농장에서 처음에 반란을 할 때 동물들이 막 화를 내면서 한 말이 뭐냐면 인간은 젖도 안 나오고 밭도 갈지 못하고 뭐 아무것도 하지 못해 쓸모없어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돼지가 똑같거든요. 돼지가 그 안에서 알도 낳지 않고 밭을 갈지도 않고 뭐 육체 노동을 하지 말고 아무것도 안 해요. 인간과 똑같은 속성을 지녔는데 인간을 쫓아내는 자리에 결국 이 오염된 언어의 힘으로 다시 돼지가 섰다는 게 너무 절묘하죠. 그래서 정말 잘 쓰인 작품이다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언어가 오염되면 사고가 망가지는구나를 보여주는 그 과정이 너무 담겨있는 소설인데 이내님이 또 1984를 분석하면서 읽었으니까 현상에서 좀 오염된 언어가 뭐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어요. 지금 1984 얘기를 해주셔서 지금 동물농장이랑 이거 만약에 같이 읽게 되시면은 지금 여기 나폴레옹이랑 스노볼이란 존재가 1984에서는 빅브라더와 골드스타인의 관계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비교해서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 지금 얘기해 주신 것처럼 현실에서 좀 오염된 단어를 생각해 보면 저는 요즘에 보편적, 일반적이라는 단어가 좀 오염돼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보편적이다, 일반적이다라는 단어 안에 들어가 있는 속성들이 대부분 다수의 속성이거나 아니면 강한 존재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이 그 보편적이다, 일반적이다라는 말 안에 들어있어서 이 다른 다양한 존재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존재들의 모습을 되게 비정상적이거나 열등한 것처럼 표현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 단어가 좀 오염되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SW님이 되게 의미 있는 생각을 계속 던져주고 계신데 맞아요. 동물농장은 나 또 최근에 또 놀라운 얘기 들었는데 요새 그 독서 논술 사교육도 번호표 받아서 그러니까 레벨 테스트 받아서 들어가는 학원이 또 있다고 하더라고요. 국어인데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그러니까 다 문해력을 강조하는 시대가 되니까 그걸 어떻게 강화해야 되는지 다들 고민이 되게 많으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맞아요. 사교육에서도 요거를 읽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일단은 그 정도로 쉽다라는 말과 동시에 그러니까 자꾸만 공교육 교사로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 그 사교육 국어까지 사교육 받는 애들은 정말 좀 뭐랄까요? 가정 환경이나 문화적 자본이 되게 특출난 애들이니까 그게 아닌 애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라고 하면 결국에 그렇게 학원을 찾아가서까지 고전을 접하는 친구들은 그러니까 그 노력을 폄훼하는 건 아니지만 저희는 다른 애들도 대등하게 비슷한 그런 교육의 수혜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니까 결국 그렇게 바라는 게 문해력과 사고력이라면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학교 상황이나 등등에 따라 다르지만 실제로 사고하는 계기를 많이 부여하는 게 너무 좋고 그리고 고전 같은 경우는 되게 뭐랄까요? 저희가 읽었을 때 지금 선생님들 답글로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군요 라는 말씀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줄거리, 주제 요약본으로 봤을 때 생각할 수 있는 큰 깨달음과 동시에 읽는 사람별로 얼마나 섬세하게 읽었느냐에 따라 발견할 수 있는 새로운 생각까지들이 엄청 많기 때문에 저는 고전이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험을 자꾸 부여해 주시고 고전을 읽었을 때 느낄 수 있는 쾌감 그러니까 이게 어렵다라고 경험시하는 게 아니라 이게 조금 더 쉬운 방법으로 읽었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되게 납작한 요약본이 아니라 그래픽 노블 같은 다채로운 언어로 쓰인 결과물을 보았을 때 우리가 어떤 생각까지 해나갈 수 있는가 그런데 책이 되게 멋있는 게 비용 지출을 하지 않고 나 혼자 생각해도 되는 거잖아요. 혹은 요즘 북튜브나 뭐 이런 것들이 있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서평도 있기도 하니까 되게 큰 자본이 쓰이지 않지만 나를 어디로든 데려다 줄 수 있는 것이라는 점이 되게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말이 구구절절 길어졌는데 그런 점에서 저는 학교에서 고전을 키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되게 지금 그래픽 노블과 고전에 대한 거대한 뭐랄까요? 저의 간증을 이야기했는데 이 기대감을 가지고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자면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방금도 이야기했지만 공교육 교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려면 또 세계인식이 필요하잖아요. 이내 선생님은 지금의 아이들에게 저희가 무엇을 가르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저희가
이 지금 이제 아이들 21세기를 살아가는 아이들을 보면은 저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도 느꼈지만은 정말 모두가 타인과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같이 공존을 해야 되는 현실을 살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어떤 뭐 저희가 겪었던 감염병이나 아니면 기후 위기나 아니면 뭐 전쟁에 대한 위협이나 이런 것들이 전 지구적으로 같이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이 계속해서 많아지고 있는데 그렇게 되려면 아이들이 다 같이 사회적으로 협력하는 힘을 모으는 어떤 것들을 배워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사실 요즘 아이들한테는 그것보다는 어떤 나랑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거나 나는 다른 방면에 있는 사람들을 배척하게 하거나 그 사람들을 미워하게 하는 약간 오염된 정보들 그런 것들을 받아들여서 자신의 사고까지 오염되는 점들이 되게 약간 우려되는 지점인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이느님한테 막 공교육에서 무엇을 해야 되나 이것까지 물었냐면 동물농장에서 저희가 발견할 수 있는 새로운 생각거리는 네 편과 내 편을 가르지 않는 시선이. 그러니까 이게 그렇죠. 저희가 아이들이 세상에 나왔을 때 잘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저희가 교육을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애들이 당면한 위협은 개인이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옆에 있는 사람하고 손잡아야 되는데 지금 주로 이제 인기를 갖고 도는 그런 뭐랄까요? 그 글, 영상 등등등은 편가르기에 되게 초점 맞추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즉각적인 쾌감을 주어야 되니까. 근데 저는 나는 당신을 이해하진 않지만 존중은 할 수 있어요라는 자세를 갖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뭐랄까 내가 옳다고 믿는 진영의 것이 무조건 선이라고 믿지 않는 태도가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조지 오웰이 동물농장을 통해서 사회주의를 비판하려고 한 건데 그렇게 생각하면 마치 조지 오웰이 사회주의자가 아닌 것 같지만 조지 오웰은 죽는 순간까지 자기를 사회주의자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동물농장에 발견할 수 있는 건 내 편이지만 내 편이 더 건강하게 해야 할 일을 하기 위해서 가하는 비판의 시선을 저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고전을 읽고 이 작가의 특성을 읽고 이 작가가 어떤 현상을 비판하려고 했고 그 비판의 칼날이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집단을 향하는 것이지만 그거를 감내했을 때 무엇을 거둘 수 있고 등등등을 이야기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회주의가 절대적인 선은 아니고 우리가 항상 예리하게 촉각을 세우고 언어를 오염시키려고 하거나 되게 자연스럽게 자신이 독재의 지배계층에 올라서려고 하거나 그걸 감시해야 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내님 저에게 비판의 시선을 항상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영희님의 조지 오웰이자 동물농장 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생각거리는 방금 이야기와 이어지는 것일 수도 있는데요. 동물농장을 통해 저희가 진정한 문해력이 뭔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2023년의 단어가 문해력 아니겠어요? 문해력이 되게 화두였는데 문해력이 뭘까에 대해서도 아이들이랑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어요. 흔히 저희가 글을 읽고 이해하는 게 문해력이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이 소설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벽에 동물이 지켜야 하는 7계명이 쓰여 있어요. 누구나 읽을 수 있거든요. 근데 동물들은 알파벳을 다 알고 있어요. 글을 읽으면 기본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그 7계명 중에서 6계명, 7계명이 어떤 내용이었냐면 저희 이내님 좀 읽어주시겠어요? 네. 6계명은 어떤 동물은 다른 동물을 죽여서는 안 된다. 7계명은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였는데 이건 돼지들이 다 여긴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게 돼지들이 이미 다른 동물을 죽이고 자기들이 평등하지 않은 존재로 이미 섰거든요. 동물들은 그 글자를 하면 안 되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자신의 삶으로 가지고 오지 않은 거죠. 그 문해력이라는 말을 하는데 글을 읽고 이해하는 건 그냥 그게 끝인 건 문해력은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저는 이 장면이라고 생각하고요. 문해력이 어디까지 가야 하지? 라고 생각하면 이게 글을 읽고 새롭게 아는 내용을 내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치부에까지 들이대야 이게 문해력이 되는 것 같아요. 뻔히 그런 계명이 써 있는데 돼지들이 활개치고 다닐 때 왜 동물들이 그걸 보고 그 계명을 보고 비교를 할 수 있는데 무시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 저는 두려웠을 거라고 생각해요. 인간이 자신들 위해 군림하는 걸 내치고 되게 피해 혁명을 했잖아요. 그 돼지가 다시 올라선 것을
인정하는 게 너무 무서워서 쟤네 이상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안 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문해력이 력이라는 말이 붙잖아요. 력이라는 결연한 말이 붙으려면 진짜 이것이 가지고 오는 그 결과가 인간의 삶에 정말 큰 영향을 미쳐야 되는데 속독 잘하는 사람 보고 속독력이 있네라고 얘기하진 않잖아요. 그건 그냥 기술이니까. 그런데 문해력이라고 말하면 이 글을 통해서 내 삶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되는 거죠. 동물들은 피해자인데 저는 피해자가 되는 걸 방관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내가 이 돼지들을 바보같이 믿어서 이 현상까지 왔다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저는 동물들이 문해력은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학생들이랑 문해력은 뭘까? 문해력은 무엇을 가능하게 할까? 문해력은 무엇에 이르게 할까? 우리를? 이라는 질문을 가지고 이야기해보는 것도 저는 너무 중요한 이야기 포인트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맞아요. 이 동물농장에서 돼지들이 권력을 잡게 되는 것도 그렇고 다른 동물들이 착취를 당하게 되는 것도 결국엔 다 문해력과 연관이 되어 있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문해력에 대해서 아이들과 이야기해보는 건 진짜 큰 의미가 있을 거란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지금까지 동물농장이랑 1984를 같이 보고 있는데 동물농장은 보통 우리가 풍자우화라고 얘기를 하고요. 1984는 디스토피아 문화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럼 그런 면에서 이 두 작품이 뭔가 꼬집고자 하거나 아니면 부정적인 대상으로 보고 있는 것이 있다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래서 전체주의랑 독재라는 게 어떻게 발생을 하게 되고 또 이게 어떻게 유지되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이게 우리한테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본격적으로 드디어 두 작품을 같이 놓고 그쵸. 이야기하는 시간이 되었는데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내님 말씀에 그 문제의 중심에는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가를 돌아보게 된다라는 말씀이 고개를 끄덕이게 됩니다. 1984에서 저를 띵하게 하게 한 문장은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60쪽에 있는 내용인데요. 윈스턴은 당원이고요. 무산자는 당원보다 훨씬 아래에 있는 존재, 되게 하층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윈스턴이 무산자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설령 그들이 불만을 품는다고 해도 달라지는 것은 없었다. 그들은 사소하고 구체적인 불만에만 집중했다. 더 큰 악은 어김없이 그들의 시선을 벗어났다. 라는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산자의 숫자가 그 전체 국민의 85%를 차지하는데 무산자가 그렇게 힘들게 인간 취급을 못 받으며 살고 있는데 세상을 바꿀 그걸 못 하잖아요. 당원은 숫자가 작기 때문에 무산자가 마음먹으면 이거 얼마든 엎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윈스턴이 그 이유로 짚고 있는 바가 항상 사소한 불만에만 집착하기 때문이다 라고 했는데 제가 너무 제 얘기하는 거 같아요. 띵 맞는 거예요. 저희도 구조가 너무 이상해라고 생각할 때가 많지만 그 구조 자체를 진지하게 바라보는 건 되게 고통스럽고 싫으니까 그냥 내 일상에 사부작거리는 불편, 옆 사람이 날 치고 가는데 화가 나, 막 이런 등등 그런 것만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좀 저 자신의 이런 부정적인 세상을 가지고 저 자신의 태도에 대해서도 좀 반성을 많이 했고 구조를 보는 눈을 나도 익히고 아이들에게도 익히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맞아요. 이 구조를 보는 눈과 연결해서 이 1984란 동물농장의 공통적인 특징 중에 하나는 이 피지배층의 격렬한 저항이 일어나지 않거든요. 그냥 그렇게 끝나요. 격렬한 저항 없이. 그래서 이런 설정 자체가 뭔가 권력이 되게 팽배하고 계급 사이가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설정이기도 하지만 이게 결국에는 시민들이 그 자신의 시대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스스로 사고해 나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만든 설정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걸 봤을 때 결말이 사이다야 너무 시원한데 이런 건 아니에요. 그죠? 맞아. 둘 다 끝이 되게 희망은 없어. 되게 답답하거든요. 끝나고 나면. 근데 이 답답함이 결국엔 우리에게 뭔가 대중이 새로운 인식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결코 사이다 같은 결말은 오지 않아.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런 새로운 인식의 중요성에 대해서 깨달음을 준다는 부분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에 1984를 읽으면서 되게 이거 너무 멋있는데? 라고 깨달음이 뭐였냐면 윈스턴이 의외로 무산자를 향해서 많은 말을 해요. 맞아요. 많은 생각을 하는데 맞아요. 아까 무산자가 이러니까 사회가 바뀌지 않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도 동시에 무슨 말을 하냐면 이런 말을 합니다. 같은 페이지인데요. 희망이 있다면 오직 무산자에게만 있다 라는 말을 엄청 자주 이 책에서 한 3번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직 무산 계급에게서 품위를 잃고 우글거리는 대충이 아니고 대중 오세아니아 인구의 85%에게서만 당을 파괴할 힘이 생겨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작가가
대중의 힘에 대해서 강력한 신뢰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여기서의 조건은 대중이 구조를 바라봐야 돼요. 그래 아까와 같은 비판을 한 것인데요. 이게 이내님이 말씀하신 대로 비극으로 끝나는 소설이에요. 윈스턴이 죽잖아요. 근데 윈스턴이 당원이거든요. 개인이에요. 그러니까 사회를 바꿀 수 있는 존재는 아직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개인적으로는 비극이고 이 소설이지만 이 세계는 답이 없는 건가 싶지만 답이 될 수 있는 그 뭐랄까요? 다 그 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 존재들은 아직 생생히 살아있기 때문에 이 소설이 실은 비극이 아니에요. 그 비극을 말하지만 세계를 바라보는 전망은 전혀 비극이 아니라는 점을 이번에 깨닫고 저는 좀 소름이 돋았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뭐랄까 완전한 낙관론자는 아니지만 세계가 더 나아질 것을 그 힘을 믿는 사람이구나. 맞아요. 소름 포인트. 맞아요. 그래픽 노블이어서 가능했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네, 제가 지금 영희님이랑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또 말씀을 듣다가 생각이 났는데 사랑과 관련해서 이런 얘기를 나눠보고 싶어요. 이 동물농장에 나타나지 않지만 1984에서만 나타나는 게 있거든요. 뭘까요? G. 네? 살짝 저를 좀 혐오하는 표정. 동물농장에 쥐가 살지 않나요? 분명한 거 아닌데요? 동물농장에 쥐가 없었나요? 쥐가 있었나요? 이상하다. 네, 네, 쥐도 그럴 수 있을 것 같긴 하지만 저는 지금 잠깐 힌트 드렸지만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너무 쥐라고 당당하게 얘기해서 여러분 즐거우시라고 모른 네, 척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네. 사랑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여기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장면이 여러 장면이 나왔어요. 1984에서 먼저 이 윈스턴이 어렸을 때 굶어 죽어가는 여동생을 어머니가 끌어안고 있는 장면을 떠올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어머니는 효과가 없는 행동이 무의미하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을 것이다.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저 사랑하는 것이다. 아무것도 줄 게 없어도 여전히 사랑을 줄 수 있다 라고 윈스턴이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까 계속 말씀하셨던 무산자 계급을 보면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들은 당이나 국가, 이념에 충성하지 않았다. 그들은 서로에게 충직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윈스턴이 정말 사랑했던 줄리아를 놓고 느꼈던 감정을 생각해보면 이게 줄리아라는 어떤 여성 대상의 그녀에 대한 사랑도 물론 그 감정도 맞지만 이 앞에 있는 맥락을 생각해보면 이게 어떤 조건 없이 효용성을 따지지 않고 가지는 어떤 맹렬한 감정 그 행위에 대한 동경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윈스턴이 물론 개인으로서는 쥐에 대한 공포 때문에 패배했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배신했다고 볼 수 있겠지만 이 윈스턴의 실패가 이 작품 전체의 실패로 볼 수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와, 저희의 대화가 너무 예리하고 좋네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도 이번에 다시 작품을 읽으면서 오라고 생각했던 게 저는 조지 오웰이 되게 지적인 면에 집중하는 작가라고 생각했어요. 단어의 예리한 사용이라거나 혹은 뭐 구조를 직시해, 문제를 바라봐 이런 식의 이야기하는 작가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이렇게 크게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윈스턴과 줄리아는 서로 배신하고 결국 끝나고 이들의 사랑은 깨졌지요. 그 윈스턴이 지키려고 했던 인간성은 깨졌어요. 하지만 그 인간성을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 민중들은 그대로 생생하게 살아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조지 오웰이 강조하려고 한 건 그 이지적 영역만큼이나 중요한 영역이 조건 없음, 감정을 서로에게 표현함, 결과를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다가감, 본능대로 행동함 이런 영역이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으니까 상당히 F스러운 작가가 아니죠 라는 생각도 문득 한번 해봤는데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 작품이 새로 읽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동물농장은 완전한 비극이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그 동물농장을 뒤엎을 수 있었던 동물들이 문해력을 포기했기 때문이에요. 그냥 그대로 젖어 살기 때문에 동물농장은 완전한 비극이지만 1984는 당원 둘은 비극으로 끝났지만 민중들이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얘는 비극이 아니다 라는 결론에 이를 수 있는 거죠. 그런 면들을 두고 학생들과 비극은 뭘까? 혹은 1984는 정말 비극인가? 왜 둘은 무언가는 비극이고 무언가는 비극이 아니라고 하는가? 등등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것도 정말 가치 있고 멋지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그래픽 노블을 자꾸 찬양하고 있는데 정말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게 이번에 제가 독서를 하면서 자꾸만 머리를 맞는 것처럼 이랬다고?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줄거리를 쉽게 알려주는 목표로 쓰인 글이 아니라 어떤 지점에 집중을 하면 좋은가가 새로운 그림 작가에 의해서 다시 제시되다 보니까 그
문자 언어 외에 다른 언어들이 개입되면서 훨씬 더 다양한 해석을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래픽 노블 읽기에 꼭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그래픽 노블 이야기 계속 해주고 계신데 저희가 이제 아이들이 소설이나 고전을 읽을 때 요즘 되게 어려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묘사로 되어 있는 부분들을 이렇게 상상해내는 걸 되게 어려워하거든요. 그걸 이렇게 머릿속에 그려내는 걸 되게 어려워하는데 물론 저희가 소설 읽기나 이런 장문의 글 읽기를 통해서 그런 그 힘을 길러줘야 되는 건 분명히 맞는 부분이지만 이미 약간 진입장벽이 너무 높은 아이들한테 그것부터 시작하게 되면 이 고전을 읽기가 되게 어려워지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 묘사로 표현되는 측면이 이미지로 어느 정도 나와 있으면은 주제에 훨씬 더 빨리 몰입할 수 있게 되고 그 메시지를 훨씬 더 잘 읽어낼 수 있는 장점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읽어내다 보면 아이들의 상상의 힘도 저절로 좀 키워지는 부분이 있어서 저는 이 1984를 읽으면서 이게 그래픽 노블이지만 소설 원작의 내용이 거의 훼손된 게 없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읽어보시다 보면은 이게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인물의 감정이나 아니면은 그림의 색감이나 어떤 표정, 그 글씨체나 아니면은 글씨 크기 이런 걸로 굉장히 잘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픽 노블로 아이들에게 이걸 익히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제가 아까 그래픽 노블 찬양을 너무 혼자서 많이 해서 민망해서 하려던 말을 접어버렸는데 다시 하려던 말을 펼쳐보면 저는 이제 자연스럽게 저희가 이제 드디어 그래픽 노블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산문을 그림으로 구현했다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 그림 작가들이 자신들이 가장 잘 구현하는 언어로 굳이 20세기의 작품을 21세기에 다시 그린 이유에 대해 생각하는 게 되게 저는 가슴에 큰 찡함과 벅참을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연대의 손을 잡는 느낌? 그리고 현상이 만족스럽지 않기 때문에 이 두 작품을 그림으로 옮겼겠죠. 그러니까 그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 상황이 더 개선되었으면 좋겠고 이 작품의 메시지가 사람들에게 더 많이 전달되었으면 좋겠는데 그걸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해보겠어 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런 점에서 저는 아까 저희가 쉬운 만화와 그래픽 노블이 어떻게 다른가에 그 절박함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많은 독자를 얻겠어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언어를 동원해서 거기에 문자 언어를 뛰어넘은 다른 언어를 모두 동원해서 이 메시지를 현실의 사람들과 나누고 싶다라는 의지가 들어간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봤고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랑 이야기할 때 그 장면의 특성을 분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뭔가 원작을 가지고 다시 이어지는 그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중심에 서는 게 되게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되게 공교롭게도 두 작가가 모두 브라질 사람이에요. 이건 제가 제 주제에 염려를 미리 하는 건 좀 웃기긴 하지만 제 기준으로 별로 안 좋은 수업은 브라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어 찾아봐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대의 기후에서 문제를 예리하게 발견한 사람에 대한 존중으로 가야 되는 것이지 그런 작품들이 특정 지역에서 많이 일어나니까 그 지역은 문제가 있을 거야, 부패가 있을 거야, 독재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건 저는 나쁜 접근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 작품에서 비판하는 메시지를 적용할 수 있는 구조는 너무 많거든요. 사실 국가 범위가 아니라도 뭐 직장일 수도 있고 가정일 수도 있고 되게 다양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그 문제를 발견할 수 있는 예리한 눈이지 특정 국가가 문제야라고 접근하면 저는 되게 이건 오히려 주제를 훼손하는 방향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방향으로 그 예리한 시선을 갖는 거에 대해서 애들과 이야기해봐도 좋겠다라고 생각했어요. 네. 지금 SW님이 1984에 대응되는 디스토피아 소설로 멋진 신세계도 자주 제시가 돼서 이거 같이 해보고 싶다 말씀하셨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게 디스토피아 문학 3대 디스토피아 문학 중에 하나잖아요. 1984고 그다음에 이 헉슬리의 멋진 신세계랑 장마증 소설이랑 이 세 개가 있는데 이 헉슬리 소설 같은 경우에 약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자극적인 부분이 좀 있긴 있고요. 그러니까 성적으로 그런 부분들도 있기도 있고 조금 더 과학에 초점을 맞춘 부분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과학의 발전이 어떤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지 개인의 주체성이나 존엄성을 살려가면서 발전해 나갈 수 있는가 이런 맥락에서 조금 더 가깝다면 이 저희가 보는 1984는 과학 쪽보다는 개인의 존엄성이나 이 전체주의 체제하고 조금 더 가까운 것 같거든요. 그래서 두 개를 비교해 보시는 건 되게 좋은 재미있는 수업이 될 것 같고요. 네. 그 잠깐 껴서 이야기하자면 선생님들 이 시리즈가 많이 나오면 그것도 그래픽 노블로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그게 그림으로 나오면 네, 근데 여러분 선생님들께서 많이 이용해 주시면 언젠가 나오지 않을까 네, 생각해 사랑에 봅니다. 보답하겠죠 네. 출판사가. 네, 근데 분명히 두 개를 같이 디스토피아 문학을 같이 보는 건 굉장히 의미 있는 수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영희님이 말씀해주신 거에 이어서 얘기를 해보면 이게 우리가 말과 글 외에도 이렇게 그래픽 노블이라는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세계에서 여러 세계에서 우리가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어라는 거를 되게 분투하고 있고 이런 걸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들이 계속해서 나온다라는 건 되게 우리에게 큰 용기가 되는 지점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희가 여태까지는 내용적인 측면을 주로 말씀을 보여드렸다면 뒤에 이제 간단하게 조금 1984의 형식적인 측면인 그래픽 노블의 매체적인 특징을 잠깐 보여드리려고 해요. 이게 원작의 내용이 어떤 식으로 그림으로 표현되었을지 되게 궁금하신 선생님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감정이나 어떤 사건이나 배경 이런 것들이 이 만화의 구성 요소인 칸이나 그림이나 여백 이런 걸로 어떻게 형상화가 되었을까가 궁금하실 것 같아서 그게 시각화되어 있는 몇 장면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보여드리고 싶은 장면은 이 윈스턴이 일기를 처음 쓰기 시작할 때의 장면이에요. 근데 일기를 처음 쓰기 시작할 때 그냥 일기를 쓰고 있는 전체 인물의 모습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인물이 펜촉을 종이에 대고 있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펜촉만 나오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저희도 어떤 것을 골똘히 생각하고 있을 때 펜을 종이에 오래 대고 있으면 잉크가 번져 나가잖아요. 생각을 하고 있는 그 장면에서. 오, 나 그거 못 봤어. 네. 그러니까 지금 잉크가 번져 나가고 있잖아요. 이 그림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윈스턴이 자기가 인간성을 잃지 않기 위해서 일기를 쓰기 시작하는데 처음이니까 어떤 내용을 써야 될지를 표현하는 방법이 너무 잊어서 글을 써나가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 거죠. 네. 맞아. 펜촉만 생각하고 잉크가 번지는 거 생각 그쵸. 못했어. 잉크가 번져 나가고. 대충격.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그림 작가가 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글로 표현되어 있는 것을 그림으로 통해서 이 사람이 뭔가를 쓰기 위해 되게 골똘히 생각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는 거구나. 그럼 독자의 입장에서는 여기에 도대체 무슨 글을 쓰게 될까를 궁금하게 하는 한편 이 윈스턴이 이러한 고민을 갖고 있다는 걸 그림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건 17쪽에 나와 있는 그림이었고요. 두 번째로 나와 있는 거는 이 작품에서 이중사고라는 개념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이중사고라는 개념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그렇죠. 이중사고라는 개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여기서 그림을 통해서 이중사고의 개념을 조금 직관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윈스턴의 머리 위에서 오른쪽과 왼쪽에서 선을 이어서 하나로 묶어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 이중사고의 개념 자체가 좌우의 반대쪽에 위치한 상반되는 사고를 연결지어서 공존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러니까 모순되는 두 가지 사고가 동시에 믿어지게 만드는 게 이중사고예요. 그래서 이 이중사고를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어서 조금 더 직관적으로 이걸 보여주고 있는 장면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에 작게 글씨로는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림으로 같이 보면 조금 더 아이들이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이해됐어요. 네. 네. 그리고 소설의 마지막 장면도 그림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정말 그냥 말을 하지 않아도 이게 어떤 걸 의미하는구나가 바로 와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윈스턴이 맨 마지막에 이제 빅브라더의 포스터를 보고 있는 장면인데 이 빅브라더로 보여지는 이 당 체제에 이제 무너진 거죠. 체제가 완전히 승리를 거둔 모습을 이걸 통해서 보여주고 있고요. 압도적으로 큰 빅브라더의 얼굴과 크기 그리고 시선이 굉장히 작고 초라해 보이는 윈스턴의 뒷모습과 굉장히 대비가 되면서 이게 빅브라더가 얼마나 우위에 있고 위력적인 대상인가를 굉장히 그림으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제 말씀드린 건 몇 장면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이 소설 글들이 직관적으로 여러분들,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해하기 쉽게 그림으로 잘 표현되어 있고 어떤 면에서는 아까 그 펜촉에 그 잉크 번지는 그런 모습처럼 말로 표현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의미를 담아서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림으로 표현된 것들이 있어서 확실히 말과 글과는 다른 언어로 표현된 작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저 빅브라더 폰트가 크기가 어떤가에 그쵸. 따라서 또 이게 또 위압감이 다르군요. 그렇죠. 네. 역시 예술의 세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선생님들한테 여러 가지 질문을 하면서 아이들하고 이걸 나눠볼 수 있는 포인트들도 같이 말씀을 드리고 이 마지막에는 이 매체적 특징을 비교해 볼 수 있는, 그래서 소설 원작과 그래픽 노블을 같이 한번 매체적 특징으로 어떻게 다를까 이런 걸 비교해 볼 수 있는 수업 방법들을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었는데요. 네, 최고. 최고였습니다. 네. 저희 마무리만 멘트를 하라고 유도하신 네, 아니 거였나요? 혹시 질문하신 게 있거나 하면 저희가 또 한번 이야기를 아. 나눠봐도 좋을 것 같고요. 네. 저희가 그래픽 노블에 대해서 그 매체 특성을 이야기할 때 되게 신경 쏟아서 이야기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저희가 그래픽 노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그 장르 특성을 되게 다양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방금 저희 이내님께서 그 한 컷 한 컷을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그거까지 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저희가 일부러 이어붙인 게 다른 사람의 사고를 이어나가는 것. 그 시대를 감각하는 공기를 계속 누군가 느끼고 있다라는 인식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그걸 같이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게 되게 맞아요.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컷을 해석하는 건 애들한테 되게 의미 있는 일이거든요. 애들은 그 문자 언어 말고 그 이미지나 영상을 통해서 되게 많은 정보를 얻기 때문에 그것과 함께 반드시 그 이어져 나가는 정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이렇게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 어떻게 시간에 딱 맞춰서 종료가 됐는데요. 이내님 마무리 멘트를 해주시겠어요? 아, 네. 제가 선생님들하고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1984하고 동물농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정말 많은 선생님들께 그리고 많은 아이들에게 닿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정말 진심을 담아 많이 했어요. 이게 조지 오웰이 이런 말을 했거든요. 1984가 현실이 되게 두지 마라. 그것은 당신에게 달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마치 저한테 딱 그 말이 와서 꽂히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오늘 저희랑 선생님들 만난 이 시간이 선생님들께 그리고 아이들에게도 이 1984 동물농장의 현실이 우리의 현실이 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힘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저는 그 독서교육에 관심이 저희 이 보고 계신 분들 모두 다 독서교육에 관심 많겠지만 그때 이제 이런 생각 하잖아요. 지금도 읽을 책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고전까지. 근데 애들이 어려워하는데? 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이번에 고전을 저도 몰두해서 읽으면서 고전 읽기의 가치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한 편을 읽었는데 되게 다른 해석의 결들을 자꾸자꾸 발견하는 과정이 저는 되게 인상적이어서 그거를 경험하고 생각해보니까 원래 고전은 읽는 사람마다 다르게 이해한다고 고전의 가치잖아요. 그런데 제가 고전 수업을 할 때 재차 실패했던 게 애들한테 교훈과 주제를 전달하려고 하는 방식으로 자꾸 나갔던 거예요. 뭔가 유도하는 방식? 왜냐하면 애들이 혼자서 고전을 읽을 때 힘들어하니까 자기만의 해석을 만들어낼 만큼 얘를 흠뻑 이해하지는 못한 상태였던 거죠. 그래서 계속 그런 부작용이 생겼는데 이번에 그래픽 노블을 읽으면서 분석을 하다 보니 이게 얼개가 이해된 상태에서 해석을 하니까 정말 읽는 사람마다 다른 방향의 해석이 가능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고전을 안내할 때 저희의 1초점은 원래 고전을 읽는 사람마다 해석이 다양하게 쓰이니까 이게 오래 읽히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 이게 교훈성이 강해서 오래 읽힌 게 아니라 계속 다른 방식으로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계속 읽히는 거잖아요. 그것을 1원칙으로 두고 수업을 구원하신다면 그 과정에서 마치 등산 양말과도 같은 그래픽 노블을 활용하신다면 그것에 더 의미 있게 다다르지 않으실까?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였고요. 선생님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좋은 기회로 만나뵀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전달사항이 있는데 지금 저희 링크에 그 사계절에서 그 이벤트 링크 올려주셨어요. 그 설문해주시는 분들께 상품 그리고 의미 있는 메시지를 남겨주신 분들께 그 책자를 선물로 드린다고 하시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오늘 주로 이야기했던 가이드북 증정 내용도 있으니까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2월 잘 충실히 보내시고요. 기분 좋은 3월 맞이하시기 바랍니다.